네, 9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실무시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관 확인 번호 보도록 하죠. 1312네요. 로그인 하시고 지금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보죠. 주식회사 용문전자가 되어 있죠.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단기 5기의 회계 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말까지고요.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은 뭐 쉬운 문제들이니까 일단 쌤이 간단하게 풀어드릴 건데, 자, 요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임해가 봅시다. 자, 먼저 1번은 거래처 등록인데, 요거는 이제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 하시면 되고요. 자, 맨 밑에 빈칸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2020. 자, 회사 이름이 누구죠? 주식회사 유미상사.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시가 맞습니까? 아, 이번엔 유형이 매출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매출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 적어볼까요? 6098호, 그 다음에 18769. 그 다음 대표자 이름은 김유미입니까? 네, 김유미. 갑자기 정유미가, 네, 런닝맨,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가전돼 있네요. 자, 주소는 그 밑에 보니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27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났네요. 예수씨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본사 영업부. 자, 1번은 끝났죠. 자, 2번 본사 영업부 직원 휴게실에서 사용할 음료 등 구입이 빈번한 내용을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적용에 기입하고자 합니다. 적용을 작성하시오.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영업부에, 자, 영업부죠.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그럼 이거는 이제 800번대 복리후생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코드가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그쵸? 계정 과목이 적용해서 이제 코드를 눌러서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코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죠. 여기에서 복리후생비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 여기 커서 있죠. 아무 데나 놓고 F2 검색해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자,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 엔터를 치면서 화면에 커서를 보세요. 커서. 요 파란 색깔 커서. 요 파란색 커서를 따라다니세요. 그럼 이게 영어 보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이 커서가 가면 되겠죠. 근데 500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엔터를 더 쳐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600까지 왔죠. 엔터 한 번 더. 뒤에 또 600이죠. 그럼 엔터 한 번 더. 엔터 한 번 더. 해가지고 800번대 복리후생비의 커서가 올 때까지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811번 복리후생비로 찾아갑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걸 끄고, 그쵸?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현금적격 9번과 대체적격 9번, 3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만 한다는 거예요. 자, 찾는 법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현금적격 9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름이 휴게실 음료 및 차구입. 휴게실 음료 및 차구입. 이렇게 어떻게 한다? 받아쓰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도 대체적격 마찬가지입니다.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휴게실 음료 구입 보통 인출.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초 원재료의 금액. 자, 여러분,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 금액 되어 있죠? 여기 일단 체크하시고요.
500인데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모두 수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떤 문제이죠? 네, 맞습니다. 관련 재무제표 문제이죠. 쌤하고 교재에서 기본 강의로 열심히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전기분 재무상대표, 즉 전기분 재무제표를 고칠 때는요. 당해 연도의 기초원재료는 기초원재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로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기의 입장에서는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해 연도의 기초 원재료가 주어지면서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라 이 말 나오면은요. 이 기초 원재료를 전기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럼 전기의 입장에서는 뭐다? 기말 원재료이죠. 왜? 전기의 기말 원재료가 당해 연도로 넘어오게 되면 기초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기말 원재료로 이름을 바꾸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말 원재료는 쌤이 이제 항상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죠.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기말 원재료를 고치면은요. 얘가 어디로? 그렇죠. 여기에 제조원가능수로 영향을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미션은 재무상태표의 기말 원재료부터 한번 수정해 봅시다. 자, 전기분 재무상태표. 방금 기말 원재료가 얼마였죠? 문제에서 500이었죠. 근데 여기는 600이라 되어 있으니까요. 요 600을 500으로 고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안 맞겠죠. 그럼 이제 알고 있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는요, 요 2월 이익잉여금이 이제 종착역이 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자, 아무튼 원재료를 500으로 고쳤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에 원재료, 기말 원재료를요, 500으로 붙이면은 얘가 어디에 제조원가 명세서 기말 원재료에다가 그쵸? 영향을 줍니다. 이게 500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가볼게요.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자 원재료가 어디에 영향을 주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습니까? 변경도 다 돼 있죠. 자 어디에? 원재료비 그렇죠. 여기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 가셔가지고 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500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 때문에 뭐가 바뀌었을까? 그렇죠. 맨 밑에 있는 단기제품 재료가 이게 바뀐다고 했죠. 얼마? 3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 끌어안고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돼요? 요 화살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어디 갔지? 아, 전기분 재무 원가에서 방금 쌤 껐죠? 네, 미안합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어디에 제품의 처음가 여기에 요 금액에 영향을 주죠. 자, 요게 아까 전에 방금 얼마였습니까? 예, 3억이었죠? 요 3억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엔터 치고 확인 누르면은 자, 뭐가 바뀔까? 요거 확인 누르는 순간 단기 순이익이 바뀌죠. 1억으로 바뀔 거예요. 자, 확인 어때요? 1억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럼 요 단기 순이익이 1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을 또 어떻게 한다? 끌어안고, 그쵸?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을 처분계산서 가면 되겠죠. 자, 손익계산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끄고 정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뭐 안 되죠? 요 단기 순이익을 바꾸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 불러오기 누르면은 바꾸시죠. 1억으로. 그러면 1억 2,300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제 어떻게 한다? 체크해서 끌어안고 어디로? 종착역 재무상태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ESG 나오고 이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방금 얼마? 1억 2,300으로 바꿔주시면은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서 이 문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쌤이 설명드리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뭐를요? 원재료를 먼저 바꾸어요. 그쵸? 그래서 기말 원재료를 500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느 순으로? 제, 손, 이, 표 요 순서로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대품 제조원가 바뀌면서 손익계산서와 일치시키면 되고,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 바뀌면서 잉여분 적응계산서와 일치시키면 되고, 잉여분 적응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분 바뀌면서 재고상태표와 일치를 시키면 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뭐 빈출이죠. 빈출이에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전표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일반전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월 4일이죠. 자, 화면에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네, 7월 4일로 날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당사가 4월 4일 날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인 성남전자에 반응하였던 어음은 무슨 어음일까요? 당연히 지급어음이겠죠. 그렇죠? 자, 1300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7월 4일 날에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쉬운 거죠. 그러면 대변은 뭐다? 당좌 예금이 나갑니다. 자, 얼마 나갑니까? 네, 1300이 나가죠. 지급보험 갚았으니까 서변은 뭐다? 지급보험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죠. 거래처 누구? 성남전자. 자, 이 정도는 뭐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2번입니다. 8월 5일날 당사는 봄날의 주식 100주를, 그렇죠? 액면가는 무시하죠. 우리가 주식을 구입할 때는 액면가 무시합니다. 자, 100주를 90만원에 취득했고 수수료 3만원만큼을 포함하여 93만원을 보통요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봄날의 주식이 시장성이 있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네요. 그럼 뭐죠? 단기 매매증권이죠. 시장성이 있고 단기 매매가 목적이면 단기 매매증권. 만약에 시장성이 없거나 장기 투자가 목적이면 매도 강증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분개하겠습니다. 하나의 점표로 처리할 것. 원래 하나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8월 5일날에 자, 일단 주식을 구입했으니까 차변은 뭐가? 주식이 들어옵니다. 단기 매매증권. 얼마가 들어오죠? 90만원에 구입했다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대변에 돈 줘야죠. 근데 돈은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3만원 포함해가지고 보통예금 주었죠. 그럼 대변의 보통예금이 얼마가 나갑니까? 그렇죠. 93만원 나가는 거죠. 그럼 차변의 3만원 뭐냐? 뭘까요?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할 때는 유일하게 수수료를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몇 번대? 그렇죠. 영업의 비용 코드인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쓰는 거 알고 있죠? 3만원 이렇게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우리 3번의 이 외화에 대한 문제, 정말 이거는 빈출이라고 했죠. 별표 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미국의 ABC마트에 수출을 했던, 자, 8월 3일 날 팔았죠. 제품에 대한 외상물 조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물 조금 사라지죠. 근데 이 보통예금은 그쵸? 오늘 들어왔으니까 얘는 오늘의 환율을 우리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환율이 얼마예요? 1050원이죠? 요걸 10,000달러하고 곱하면 되는 거고 외상물 추금은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그쵸? 기존의 환율 8월 3일 날의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대변에 사라진다. 그쵸? 자, 그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개해 볼게요. 8월 13일 날 일단 차변에 뭐 들어온다? 네, 보통예금 들어오죠. 자, 얼마 들어옵니까? 10,000달러를 오늘의 환율이 얼마죠? 오늘은 8월 13일이잖아요. 환율이 얼마? 1,050원. 곱하니까 1,050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대변에는 뭐가 사라진다? 외상 매출금 사라지죠. 네, 거래처 누구입니까? ABC마트. 요거는 영어로 A 쓰면은요, 이렇게 ABC마트가 나옵니다.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이제 대변에 10,000달러 곱하기 얼마? 이거는 옛날의 환율이죠.
기존의 환율 얼마? 1100대 있죠. 곱해가지고 1100만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50만 원만큼이 남는데, 자, 생각해봐요. 내가 외상값을 원래 1100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달러가 내리는 바람에 1050 들어왔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1100 받아야 되는데 1050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다? 비용자리. 이름은 외환차손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9월 10일 문제이죠.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200만 원이 있다. 여기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이 문제는 그 수준이 좀 전산 세무 2급 수준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의 내용을 좀 봐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과거에 이제 회계 1급에서도 이 문제가 뭐 가끔씩 나왔었습니다. 나왔지만 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 필기하세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다시 뭐라고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자, 요거 하나 필기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요 분계를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2월 5일 날에 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무조건 대변은 뭐다?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 100원, 액면가 알고 있죠. 그러면 차변에 이제 돈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이 액면가보다 높은 120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20원이죠. 그러면 액면가보다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본거래에서 이익이 났죠. 요걸 대변에 뭘 분개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 이렇게 분개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 언제 6월 20일쯤에 또 주식을 발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액면가 200원만큼을 증자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주식 발행하면 당연히 뭐다 또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이 돈이 150원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요. 얼마? 150원. 그럼 이번에는 액면가보다 낮은 할인 발행된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번에는 뭐다? 자본거래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차별에는 여러분들 그러면 답이 뭐죠?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야 되겠죠? 틀렸어요. 왜? 자본거래는요 이익과 손실이 나면은 서로 상기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50원의 손실이 났지만 그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거래 이익이 얼마? 20원만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떻게 한다? 손실이 났을 때 이거를 상기해라, 즉 메꾸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답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원이 사라지고 나머지 30원이 뭐가 된다? 할인 발행 자금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요 서로 뭐 한다? 상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손실이 났을 때는요 이익으로 뭐 한다? 이익으로 뭐 한다? 그렇죠. 상처를 먼저 치료하고 나머지를 손실로 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주식 발행 초과금과 할인 발행 차금은 같이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꾸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자하게 되면요. 감자 차손이 있겠죠. 그럼 이건 누구하고? 감자 차익과 서로 상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겠죠. 그럼 얘는 누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서로 상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회계 1급뿐만 아니고 회계 2급에서도 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쌤이 설명했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9월 10일입니다. 주총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서 유상증자를 했네요. 신주, 만주, 액면가 주당 1,000원. 그러면 대변은 뭐다? 자본금 1,000만원 해가지고 분개되겠죠. 그쵸? 이걸 먼저 분개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액면가로 분개했어요. 그러면 차변은 뭐 한다? 뭐가 들어온다? 예, 돈이 들어오겠죠. 자, 이게 그런데 만주를 1,500에 발행했으니까
최초의 보통 예금은 1,50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쵸?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빼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1,500을 받았는데 수수료 12만 원 내주었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증자와 관련된 주식 발행 수수료는 비용으로 분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500 받았다가 12만 원 내주었으니까 보통 예금이 얼마? 1,488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요게 두 번째로 분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488만 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이익은 얼마? 이익은 488만 원이 생겼죠. 그쵸? 근데 뭐 있었다? 할인 발행처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쌤이 요거 설명했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익이 있으면 손실 메꾼다. 근데 손실이 있으면은요. 나중에 이익 날 때 걔를 또 메꾸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를 같이 비교하라고 쌤이 역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그러면 이익이 얼마이다? 자, 이번엔 이익이죠. 원래는 이익이 얼마이다? 488만 원 생겼는데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겠죠. 그럼 걔를 먼저 메꾸라는 얘기죠.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 자리가 차변이니까. 그러면 200을 상처를 치료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한다? 이제 자본거래 이익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개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한번 분개 볼게요. 자, 9월 그러면 10일 날에 대변에 뭐 자본금이죠. 얼마? 액면가 그대로 1,000만 원이고요. 자, 들어온다 자변에 뭐 보통 예금 들어왔죠. 원래는 이게 1,500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를 12만 원 내주었으니까 1,488만 원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손실만 없었다면 어떻게 한다?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488만 원 맞아요. 그런데 손실이 얼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는 자본거래 손실이 200 있으니까 얘를 대변에 어떻게 한다? 먼저 없애버리고 200을 그리고 나머지 얼마? 288만 원만큼을 대변에 이익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반전표 4번 문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5번이네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10월 15일입니다. 제조 과정에 사용될 원재료 30만원, 시가 50만원만큼을 공장 기계장치를 수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원재료가 이제 기계를 고치는 데 사용되었죠. 그럼 수선비가 되는 거니까, 자, 어차피 여기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수선비가 되는 거니까, 자, 10월 15일 날에 차변에 뭐다? 수선비 해가지고 공장에 썼으니까 500번대 원가 얼마? 30만원 공개하면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시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쵸? 자체적으로 쓰는 걸 갖다가 이익까지 얹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가는 아니에요. 원가로 무조건 사용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만큼 원재료 썼으니까 원재료라고 하는 자산이 대변에 감사하고요. 적으라는 몇 번? 8번 타배정 대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원재료 제품, 상품과 같은 이런 재고 자산들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은 8번 타개장 대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풀 건데 참 이것도 하나죠.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수선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기계를 고쳤으니까 기계장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항상 나올 때마다 같이 공부하시면 좋아요. 자, 6번입니다. 생산부서에서 새로운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계획적인 탐구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물품의 대금 100만원만큼을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단 이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별표. 자, 이 문제는 잠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기본 강의 때 선생님이 개발비 설명하면서요. 이 개발비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눈다. 즉, R&D 뭐 이런 얘기 했죠. 기억나십니까? R&D.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거 보시면요. 뭐 R&D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R&D가 뭐였습니까? 리서치 디벨롭, 즉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 개발비는요, 무조건 무형 자산이 되는 게 아니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상의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요 이름으로 분개를 해야 돼요. 근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자산 처리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보세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거는 진짜 뭐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 있죠. 회계에 대해서. 진짜 뭐 고시 정도 아니면 뭐 전공자들 뭐 그런 분들이나 이제 뭐 이런 걸 알고 있지. 솔직히 뭐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다, 요 괄호 안에 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이거는 자산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비용으로 분개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은 답은 경상의 연구 개발비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경상의 연구 개발비가 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분개할 건데 10월 28일 날로 가겠습니다. 그럼 28일 날에 자, 차변은 뭐다? 경상의 연구개발비 공장에서 쓴 거니까요. 맞죠? 생산부서에서 쓴 거니까 500번대 이렇게 맞춰주고 10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요. 이걸 대변에다가 뭘로 주었다? 전부 다 당좌수표로 지출하였으니까 당좌예금으로 분개를 100만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그러면 자, 조금 지저분하죠. 좀 지우고 자, 우리 개발비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모호하다면 그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 연구 단계로 봅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이유가요. 이 내용이 객관식 문제에서 말문자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그 분계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쵸? 예, 말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대비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셔서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6번의 네, 일반전표 문제는 드디어 여기까지 끝이 났고요. 다음 문제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8월 4일 날 매출 거래처인 성진상사의 대표이사 취임식 행사에 보내기 위해서 화분을 건우농원에서 구입을 했죠. 자, 구입 쌤이 체크해놨죠. 이 체크한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 계산서가 되어 있죠. 계산서는 면세입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줬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일단 매일 매출표 띄우시고요. 자, 날짜는 8월 4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니까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가 되어 있죠. 계산서란 말은 면세예요. 면세이기 때문에 몇 번? 매입의 면세 53번 가시면 되겠죠. 자, 품목은 누굽니까? 화분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1만원 나와 있네요. 부가세는 없고 왜? 면세니까 거래처는 누구? 건우 농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계산서니까 당연히 전자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분개해야 되는데 이 분개는 전액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액 현금 1번 누르시면 되고 자, 원재료가 아니고 누구죠?
거래처에다가 매출 거래처에다가 화분을 보냈으니까 접대한 거죠. 그래서 접대비로 공개를 하시면 돼요. 몇 번대? 매출 거래처 800번대 영업사원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질문을 해요. 아니, 쌤, 이거 접대인데 왜 불공이 아닐까요? 자, 불공은 여러분들 뭐를 수취했을 때,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을 때만 불공입니다. 그쵸? 이건 원래 자체가 면세 품목이기 때문에, 면세 품목은 원래 그 자체가 그냥 매입세액이 없죠. 그렇죠. 매입세액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를 불공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 품목이 나왔을 때 접대비는 그냥 면세니까 그냥 접대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공은 과세 품목을 구입했을 때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져왔을 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8월 16일 볼까요? 자, 주식회사 카싱으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2000cc죠. 체크. 5인승 공급가 1,900만원. 자, 5인승 체크하시고요. 부가세 별도를 구입하고, 자, 구입을 했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네요.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8월 16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니까 일단 과세죠. 근데 하필이면 승용차죠. 승용차는 1000cc 초과 8인승 이하는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54번 불공 가시고 품목은 승용차 그리고 금액이 얼마? 예, 1,900만원 공급가 나와 있고요. 부가세 190이죠. 거래처는 카신고요. 이 전자에다가 1번 체크합니다. 그러면 불공제 사유로 오는데 이때 F2 누르고 자, 불공제 사유는 몇 번입니까? 3번 승용차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대금은 전액 외상이지만 외상매입금을 쓸 수는 없죠. 장사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분기를 혼합으로 가시면 좋고요. 차비는 뭐다? 원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대변에 뭘 주면 된다? 전액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미지급금은 당연히 카싱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거래처 카싱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9월 25일 날 용산으로부터 원재료 A를 구입했죠. 자, 구입을 했으니까 그럼 구입이 포인트구나. 네, 판매가 포인트가 아니구나. 그쵸? 네, 이거는 이제 판매에다가 하면 안 돼요. 자, 구입을 했네요. 자, 구입을 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고요. 대금 중 1,000만원만큼은 제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개포의 약속엄. 자, 이게 뭘까요? 받으럼이죠. 그럼 이 받으럼을 어떻게 했다? 배서했답니다. 즉, 내가 받을 어음을 네가 받아라 하고 남에게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서가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잔액은 뭐다? 나머지 잔액은 약속 오음을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9월 25일 날에 매입에 뭐다? 세금계산서. 자,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럼 몇 번? 51번 과세이고요. 자, 원재료 구입했으니까 뭐 원재료 A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뭐 굳이 뭐 A까지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수량은 몇 개? 1000개. 단가는 25,000. 공급가는 2,500에 250이죠. 자, 거래처가 누구입니까? 용산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으니까 전자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분계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죠. 왜? 차변에 내가 사온 게 원재료가 맞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돈을 어떻게 주었다? 1,000만원만큼은 내가 받으럼이 있었죠. 누구한테? 개포한테. 그럼 받으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배사해 줬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받을 돈인데 네가 받으라고 준 거죠. 그럼 대변은 뭐다?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그쵸? 얼마? 1,000만원.
근데 이거는 애당초 우리가 개포와의 거래로 인해 가지고 생긴 거기 때문에 이 거래처는 개포와의 관계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포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돈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지급보험으로 175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이건 내가 용산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처는 용산 달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키워드가 요 바드롬의 거래처는 누구다? 개포라는 거. 그쵸? 요걸 꼭 고쳐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10월 1일 날에 영업보고서에서 사용할 A4 용지를 일반 과수자인 꽃비 문구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을 했죠. 그리고 다음에 현금 영수증 체크, 지출 증빙을 수령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자,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면 10월 며칠 날 2일 날에 매입에 과세 품목이니까 현금 과세 가시면 되겠죠. 61번. 자, 품목이 누구인지를 볼게요. 자, 밑에 보니까 그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치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세 품목이니까 현금 과세였고요. 자, 27만 5천 원이죠. 합쳐서. 그럼 이거는 25만 원, 2천 원이라 할지라도 현금 영수증은 여기다가 자, 품목은 누구죠? A4 용지입니까? 그러면 A4 용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방금 선생님이 이게 하려고 했던 게 그 현금 영수증은 여러분들 25만 원과 2만 5천 원 합쳐가지고 27만 5천 원 적으면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알고 있죠? 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꽃비 문구센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분계는 전에 현금을 적었으니까 1번 누르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현금 나가고요. 대신에 차비는 뭐, 그렇죠. 문제 보니까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소모품비 몇 번대. 영업부가 썼으니까 800번대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몇 번입니까? 네, 5번입니다. 11월 18일 날 무역업을 영위하는 K상사에다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2,500에 납품했다. 즉 팔았다는 얘기죠. 영세율 전자사용기한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금 중 1,000만 원만큼은 동사란 말은 다른 말로 타인이죠. 네, 타인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자 한마디로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납품을 했다는 얘기는 판매했다는 얘기고요. 영세율 전자사용기한서가 증빙이니까 매출의 영세가 되겠죠. 그래서 몇 며칠 잠시만 이 날짜가 몇 며칠이죠? 예, 11월 18일이죠. 그래서 11월 18일 날에 매출의 영세 몇 번? 네, 12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제품이죠. 자, 공급가액은 얼마이다? 2,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K상사. 전자에 체크합니까? 네, 체크하죠. 자, 이건 영세기 때문에 영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몇 번? 내국 시험장 나왔으니까 3번이죠. 그리고 분계는 대금 중 나와 있으니까 혼합하면 되겠죠. 그럼 대금 제품 매출, 차변에 돈 들어야 되는데 1,000만 원만큼은 동사, 즉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들어왔고요. 1,000만 원. 그럼 나머지 이제 1,500만 원만큼은 어떻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외상이었죠?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럼 차변은 뭐다? 외상유출금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거래처 K상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별표. 자, 이 문제 중요하죠. 그냥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는 늘 나옵니다. 문제 보시면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인 냉장고 취득가 320, 처분시 감가상각 계획은 160이죠. 자, 이거를 민국이한테 어떻게 했다? 100에 처분을 했대요.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세금계한서 체크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현금 받았습니다. 자, 그럼 분개할게요. 처분하고 세금계한서니까 12월 11일 날
자, 몇 번입니까? 매출의 과세 11번이죠. 자, 품목은 비품이고요. 뭐 또는 냉장고 적어도 괜찮고요. 자, 얼마에 받았다? 100만원 받았고 부가세 별도 10만원이죠. 거래처는 민국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계에서 발급했으니까 1번 체크하면 되고요. 유형자산 분계는 무조건 혼합으로 가셔야 돼요. 3번이죠.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내가 판매한 게 제품은 아니죠. 누굽니까? 비품 팔았죠.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우리 기본 강의에서 정말 열심히 했죠.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항상 취득원가를 적는다. 알고 있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320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공급한 가액, 즉 100에 팔았으니까 100만원에 10%를 적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가세 수음이 이상한 게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뭐다? 비품 나간 걸 먼저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변에 뭐 분개합니까? 그렇죠. 비품에 대한 짝지인 감가상각누계액이 사라지는 것도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누를 먼저 분개하세요. 얼마? 160만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게 320만원에서 160만원 빼면은 얼마입니까? 160만원이 남죠. 그러니까 장부의 가액은 얼마이다? 160이에요. 근데 그걸 얼마에 팔았습니까? 100에 팔았으니까 60만원만큼이 손해가 났죠. 이걸 먼저 분개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그럼 차변에 뭐다? 손실을 봤으니까 비용 발생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160만원짜리를 100에 팔았으니까 60이 손실이죠? 그래서 이걸 먼저 분개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돈을 받는 분개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유는요. 손실과 이익을 먼저 분개해야만 맨 마지막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정확히 차익으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숫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뭐 나누어서 들어오던 전액 들어오던 뭐 크게 뭐다 개의치 않고 요 범위에서 이제 들어오는 돈을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뭘로? 네, 현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냥 현금으로 마무리 110만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네, 이상으로 매일매출연표 입력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요. 네, 문제 4번 오류 정정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8월 17일 제주 공장에 창문이 파손되어 가지고 대한유리에서 수선을 했죠. 자,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선비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관련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 일반전표 입력을 했는데요. 대금은 법인카드의 별표로 결제하였고 이건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죠? 얘는 카드 전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럼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에 매입의 카드 과세로 분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전표에 갔으니까 어떻게 하자? 일반 전표 8월 17일로 가서 이 분개를 어떻게 한다? 지우고, 즉 삭제하자는 얘기죠. 자, 삭제를 하고 얘를 어디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셔가지고 8월 17일 날로 다시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카드 전표를 받아왔으니까 매입에 뭐다? 57번 카드 과세로 가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뭐 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우리 방금 금액을 치우고 나니까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죠. 야, 이게 진짜 위험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는 금액이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나 금액을 체크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금액을 체크하지 않았다면 삭제한 데이터 있죠. 여기로 가셔가지고 확인 누르고 아까 지웠던 내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세요. 자, 44만원이죠? 그래서 지우더라도 금액은 보고 지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하죠? 자, 다행입니다. 그럼 일단 삭제한 데이터를 보고 왔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44만원 적으면은 40에 4만원 잘라주죠. 왜? 문제에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대항률이죠. 대항률이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 F2 누르고 신한카드라고 문제 나와 있고요. 분계는 카드로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건 원재료가 아니라 유리창 교체하면서 수익적 지출이었으니까 자, 수선비해 가지고 제조 공장 거죠? 그러면 500번대 수선비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의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신한카드 44만원 확인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요. 일반 점표 지워가지고 매매치료 점표에다가 다시 입력하면 되는 건데 지우는 과정에서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문제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볼까요? 10월 15일 날 둘둘마트에서 자, 둘둘마트입니다. 그렇죠? 발음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자,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 5만원, 보너스 별도를 당좌이금으로 구입하여, 자, 구입을 했죠. 자,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매출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복리후생비인 줄 알았는데, 그쵸. 접대비다 그런 얘기죠. 단, 둘둘마트에서 선물 세트 구입하면서 전자세원견서를 수취했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운견서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 점표가 아니라 또 매일매주 점표로 가야 되겠죠. 그럼 매일매주 점표에 가셔가지고 10월 15일 날에 자, 이 분계를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되었죠? 복리후 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죠. 그럼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몇 번? 54번 불공으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나머지 500에 50, 둘둘마트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이거 불공제 사유를 어떻게 한다? F2 누르고 4번 접대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분계가 중요한데 자, 이 분계는 뭡니까? 우리가 직원에게 선물 세트를 준 게 아니라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접대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당좌예금으로 구입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분계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가지고요.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로 분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몇 번째 영업부 직원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얘기는 뭐 우리가 잠시만요. 매출거래처 직원에게 선물 주었다는 얘기는 영업사원이 갖겠죠. 그다음 800번대 접대비로 분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뭐 했다? 당좌예금으로 줬으니까 당좌예금이 나가는 거죠. 얼마? 550만원. 자, 참고하세요. 여기에 과세를요, 불공으로 바꾸게 되면요, 이 분계 자체가 아예 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분계를 하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는 마감을 하도록 하고, 자, 다음 문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5번 결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일단 먼저 요걸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결산 문제 어떻게 풀죠? 첫 번째, 네, 수동 분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 분계를 하면 된다. 자, 수동 분계는 일반 점표에서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동 분계는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점표를 추가하시면 된다. 자, 결산 분계는 5가지가 있죠. 주제 뭐가 있다?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네, 수동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수동은 수, 자동은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1번은 뭐죠? 수동이죠. 2번 자동, 키워드가 대손입니다. 자, 3번은요. 자동이죠. 키워드가 감가입니다. 그러면 1번 먼저 풀고 2번, 3번은 자동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180만 원이 있답니다. 이게 임대기간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1년이죠. 자, 12달 체크하시고요.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차분하게 분개를 좀 하면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 경리가 8월 1일 날에 차변에 현금 받아가지고 대변에 임대료로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문제 나와 있죠? 임대료로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분개한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번 연도에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180만 원만큼을 이게 1년치니까 곱하기 월 할게 하면 되겠죠. 12분의 8월 1일부터 가입했죠. 하지만 이번 연도는 12월 말까지가 이번 연도이니까 8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말까지만 단기에 임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려볼까요? 자, 8, 9, 10, 11, 12. 몇 개월? 5개월이죠. 그러면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5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온다? 75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정확한 임대료는 얼마나 얘기입니까? 발생주의, 즉 단기에 발생한 만큼은 75만 원만큼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75만 원을 보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80만 원 돼 있죠. 틀렸죠. 이걸 75로 바꾸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걸 바꾸어 주는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한다? 75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얼마? 105만 원만큼의 수익을 차변에 한다.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개는 12월 말일 날에 차변에 임대료 105만 원만큼을 빼버리고, 그쵸? 얘는 단기의 임대료가 아니다. 언제 거다? 내년 거다. 내년 거를 미리 받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서 배웠던, 그쵸? 선수 수익에 대한 문제이죠. 네, 그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자에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로 가볼까요? 그러면 차변은 뭐다? 임대료라고 하는, 네,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겠죠. 얼마? 105만원. 이거는 단기분이 아니니까. 그쵸?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한다, 대변에?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죠. 세입자 불러가지고 미안한데 내년에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게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만 더 참고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자, 8월 1일 날에 현금 180만 원 받고 우리 경리가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개하였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알고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 분개한다면 이렇게 분개하면 되지만 선수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임대료로 분개하던 선수 수익으로 분개하던 간에 어차피 임대료는 얼마이다? 180만 원 곱하기 12분의 5 해가지고 75만 원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임대료로 분개했지만 임대료가 너무 많으니까 많은 만큼을 뺐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임대료로 분개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럼 이때는 답이 뭐가 된다? 그렇죠. 임대료가 분개가 한 개도 안 돼 있으니까 대변의 단계 임대료만큼을 발생시키면 되는 거예요. 얼마? 75만 원. 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선수 수익에서 미안하지만 75만 원만큼은 선수가 아니다. 그건 정말 단기분이다. 하면서 선수 수익에서 75를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 어떻게 분개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죠? 요 12월 말자에 정답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 날에 만약에 이제 수익을 잡았다면 수익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너무 많이 잡은 만큼을 빼고 먼저 받았다 해가지고 손수익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선수 수익으로 잡았다면요, 이때는 수익 잡아야 되는 걸 한 개도 안 잡았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료 분개하고 선수 수익에서 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소모품의 자산 처리법하고 비용 처리법 있죠. 걔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든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전산회계 2급뿐만이 아니고 회계 1급, 그쵸?
세무 이후까지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좀 복습을 했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수동 분계는 마감을 하고요. 자동 분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대손이죠.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해가지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손 나올 때는 항상 쌤이 여기에 대손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대손율이 1%니까요. 여기에 1% 맞춰주는 거 확인만 하면 되고요. 그럼 지가 알아서 전산이 이렇게 충당금을 구해주죠.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어요. 전산이 해주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단기대금과 미수금과 선급금은 언급을 안 했으니까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가지고 치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 요구 키 누르시면은 저희가 알아서 어디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대손상각에 외상을 주문받으러 오면 이렇게 금액이 찍히니까 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은 끝났죠? 자, 3번에 이제 감가상각비 나와 있는데, 자,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권은 경비에 가가지고 감가비를 입력하면 되는 거고, 영업부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서 그냥 입력만 하면은, 요 전산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한다. 요 분계 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먼저, 공장권은 위에 있는 어디에, 경비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감가상각비 가가지고 제조부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기계장치 200만원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여기에다가 얼마 350만원 넣으시면 되는 거죠. 비품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로 오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여기 4번에 있죠. 여기에 비품에다가 얼마 그렇죠. 100만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끝났네요. 작업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요 위에 자 나올 때는 항상 뭐예요?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죠. 모르고 이렇게 끄신 분들은요 당황하지 마시고 요 결산자로 입력 다시 눌러가지고요 1월달부터 12월달 엔터 치면 돼요. 불러오시겠습니까? 할 때 아니요 누르면 안 돼요. 얘를 눌러야 돼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나오신 분들은 혹시나 놀라지 마시고 다시 들어와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표 추가 요걸 마지막에 꼭 누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동 결산 분계가 완료되었다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오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전표에 이제 알아서 분계가 다 돼 있으니까 그걸 굳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바로 그냥 조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의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죠. 네, 문제 6번 조회 문제입니다. 자, 이번 조회 문제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 게 두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뭐 출제위원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이제 이상하게 좀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것보다는요 좀 새로운 게 나왔죠.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크게 불편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새로운 거 나오면은요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 내용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 다음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1번에 이제 2020년도 5월 중에 영업외 수익의 합계금액과 영업외 비용의 합계금액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일단 노려보시면 돼요. 이게 좀 특별히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제 5월 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특정 월을 언급하고 있죠. 그냥 월계표하면 돼요. 그쵸? 우리가 항상 시험 치면은요, 조회 문제에서 월계표하고 거래처 원장은 늘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5월 중이라는 이 단어만 봐도 그냥 월계표 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 오겠죠? 그래서 월계표에 5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월계표로 가볼게요. 5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의 차이를 묻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혀 뭐 달라질 건 없죠. 여기 영업의 수익이 가니까는 얼마? 20만 원 있고요. 영업의 비용이 여기 얼마? 13만 원 돼 있네요.
그럼 요 23만원에서, 미안해요. 20만원에서 13만원 빼면은 7만원 나오잖아요. 네, 그게 답이었습니다. 쉽죠?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뭐 영업의 수익하고 영업의 비용을 잘 안 물어보니까 이게 좀 새로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항상 평소에는 어때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쵸?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다가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니까 왠지 문제가 좀, 그쵸? 좀 뭐 새롭게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 새로운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롭다면 3번이 좀 새롭죠. 그쵸? 자, 하지만 3번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3월 중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매입금이 얼마에 묻고 있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쉬운 거네요. 우리가 평소에 하던 거니까. 자, 거래처 원장 가셔가지고,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죠. 그러면 3월 중이니까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놓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 묻고 있다, 그쵸? 그럼 뭐 쉽죠? 외상매입금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고. 거래처는 이제 대한전자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으니까 땡큐 하면서 대한전자 넣으시면 되겠죠. 많은 걸 찾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전자부터 대한전자까지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한 외상매입금 여러분 결제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갚아버리면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는 차변에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 나가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분기가 되었으니까 차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변이 뭐다? 부채 감소. 갚은 금액이에요. 얼마? 1,0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중 면세사업 수입 금액이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자, 요 문제 별표 치시고요. 자,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입니까? 부가세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죠. 자,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제 3월 말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우리 참고하세요. 원래 부가가치 신고서는 과세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있어요. 그런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도 혹시 교보문고 좋아하시죠? 그쵸? 교보문고에 가면은 책을 팔잖아요. 그러면 도서 같은 경우에는 책을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면세 사업이잖아요. 책은 면세니까 알고 있죠. 근데 교보문고에 가면은요 그게 있어요. 뭐더라? 핫트렉스인가 해가지고 안에 가면은 책도 팔지만 뭐 문구용품도 팔잖아요. 그쵸? 뭐 볼펜도 팔고 뭐 이상한 거 뭐 AI 스티커도 있고 그쵸?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교보문고는 뭐다? 책을 파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뭐다? 과세 품목이지만 면세 품목이지만 하트렉스에서 이제 뭐 문구라든지 그쵸? 뭐 스피커라든지 뭐 지갑도 팔고 가방도 팔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 파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과세 품목을 파는 거죠. 그래서 교보문고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면세와 과세를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사업자를 뭐라고 한다?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또 많이 있죠. 택시는 과세이고 버스는 면세이죠. 그러면은 운수업체에서 택시와 버스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겸용사업자들은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이렇게 과세 수입 금액도 여러분 수입 금액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팔아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맞죠? 결국은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매출액도 신고를 해야 되지만 겸용사업자의 경우에는요, 면세 수입 금액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세 수입 금액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걸 별도로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그 칸이 바로 요겁니다. 과표명세예요. 그러면 이 과표명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여기 매출 세개 보시면은 여기 합계 구분해 보시면은 238, 230, 000 돼 있죠. 요게 이제 과세 품목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의 합계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하고 요 금액이 꼭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겸용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품목도 팔지만 면세 품목도 팔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면세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돈, 요 수익 금액도 같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별도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보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으니까 요 면세사업 수익금액 합계 55만 원만큼을 답으로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과세 품목만 판매하는 사업자는 솔직히 뭐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는요, 이런 면세사업 수익 금액도 여기에 넣는다는 거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시간부로 용문전자 91회 실무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